오늘도 감미로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문학의 형식 용어 사잡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말투를 조금 느리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졸지 말고요. 자,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나볼 작품은 우리 17쪽에 있는 김동원의 북청물장수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작품을 먼저 한번 살짝 보고요. 선택지와 관련식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고요히 붓기를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샤 붓고는, 자, 일단 우리가 샤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샤 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 북청물장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의 주체는요, 일단 북청물장수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새벽마다, 그죠? 새벽마다라는 걸 마다라는 걸 통해서 상당히 근면한 존재다. 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물에 젖은 꿈이, 자, 물에 젖은 꿈. 자, 실제로 이 꿈이 물에 젖을 수는 없습니다만, 북청물장수가요, 상당히 화자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물에 젖은 꿈, 화자 자신의 꿈이 되겠죠. 이 꿈이 북청물장수가 쏟아붓고 가는 그런 물에 젖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 가지고요, 몽환적이다, 환상적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물에 젖은 꿈이 북청물장수를 부르면 그는 삐걱삐걱 소리를 치며, 삐걱삐걱까지 합쳐보면 바로 선택지에 연결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보시다시피 바로 음성 상징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면 모조리 다 생동감이 넘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모습 같은 것을 흉내낸 말이니까, 혹은 소리를 흉내낸 말, 그것이 음성 상징어고요. 알다시피 의성어와 의태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합시다. 음성 상징어가 나오면 무조건 생동감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밑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출제자가 풀이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출제자가 풀이 해놓은 것은 언제든지 선택지와 항상 연결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 또한 여기 보다시피, 자, 북청물장수라는 것은 상수도시설, 즉 수도시설이죠. 이 미입하였던 시절 주로 서울 장안 사람들에게 물을 팔았던, 자, 함경북도 북청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북도 북청 출신이라고 누가 얘기했나요? 당연히 출제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을 했다라는 것은 아니다고 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지명은 시인이 쓴 시작품 속에는 없습니다. 출제자가 풀어준 말 속에 함경북도 북청이라고 언급을 했을 뿐이다 라는 걸 주의를 하시면서, 자, 나 작품 고은님의 것은 대길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세터 관전이네. 바로 이런 식으로 세터 관전이네. 요건 사람 이름이고요. 세터라는 곳에 있는 관전이네. 바로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한, 그죠?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해서 사실성과 구체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터 관련의 모습 대길이는 상모성으로, 모습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모습으로 누룩도야지, 도야지는 돼지입니다. 노란색 도야지인지 살찐 도야지인지 우리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 넘겼지요. 일단 요를 체크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도야지 먹다는 소리까지도 후다닥 넘겼지요 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건강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밥때 늦어도 투덜댈 줄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 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흔히 가름아놨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면한, 북청물장수와 함께 굉장히 근면한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또한 밥때 늦어도 투덜댈 줄 모른다 해서 상당히 욕심이 없는 이런 대길이 아저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길이 아저씨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종교의미라고 그러죠. 문장을 끝내는 이런 종교의미를 바탕으로 해서요, 바로 종교의미 요자를 이용을 해서 바로
말을 건네는 듯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대끼리 아저씨는 상당히 긍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근감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이 모습 대기리 아저씨의 그런 어떤 근면성이라든지 뭐 욕심 없는 그런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러나는요 항상 시상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시상의 전환. 앞에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먹눈이라는 것은요, 글을 아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고, 참고로 요거의 반대말이 바로 까막눈이죠. 까막눈이, 반대말이 먹눈이었죠. 글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 그겨. 바로 요거의 한글이 되겠습니다. 한글. 자, 나는 한글을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이라는 그런 소설했죠. 고전소설을 주룩주룩 비오듯 읽었죠. 비가 오는 모습 내지는 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주룩주룩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음성 상징어가 되겠고, 이런 음성 상징어는 100% 생동감을 업시켜주더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장화홍련전을 줄줄이 비오듯 읽었죠. 그래서 어린아이. 자, 이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자, 바로 화자 자신을 객관화시킨 표현. 즉, 다시 말해서 객관화라는 말은 다른 말 한다면 대상화시켰죠. 화자가 나라고 하지 않고 나를 어린 아이라고 지시하는 것. 이런 게 바로 화자 자신을 대상화 혹은 화자 자신을 객관화시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효과는요, 당연히 보편적인 정서를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말을 건네는 듯한 종결의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개격, 즉 한글을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죠. 자, 요게 화자고. 요게 화자고, 요렇게 나라고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어린 아이라고 지시하는 것,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화자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다 혹은 객관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 조금 양을 담다 보는 게 좀 긴데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개의 아저씨들은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아까 봤다시피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글을 안다는 거죠. 글을 안다는 겁니다. 자, 살고 꼽힌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호적삼 큰아기.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호적삼 큰아기. 자, 일단 호적삼이 뭐냐를 살펴보면 호적삼은 적삼은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속옷 하나다 이 말이죠. 속이 비치는 속옷. 보는 우리는 좋습니다만 대길이 아저씨는 그래도 여기는 눈여기도 없고 즉 관심도 없다 이 말이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호적삼 큰아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뭔가 다른 의미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 지게작대기 미어놓고 먼데 바다를 봤다. 자, 바다. 잠깐만, 호적삼 큰아기와 그리고 바다는 서로 반대가 된다. 적어도 누구한테요? 대길이 아저씨한테. 대길이 아저씨는 호적삼 큰아기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다를 지향하네요. 그럼 이 바다가 도대체 어떤 놈일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알아보았지요. 우르르 아까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음성 상징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었지요. 찬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겨드랑이에 바람 잘 돋았다. 즉 굉장히 어떤 놈이 있습니까? 아까 봤다시피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고요. 자, 그가 말을 합니다. 그가 대길이 아저씨고요. 말을 합니다. 어떤 말 하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남하고 하는 세상인데, 자, 남들하고 같이 사는 세상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 반대됩니까? 앞에 나왔던, 그렇죠. 호적삼 큰아기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 호적삼 큰아기는 바로 이런 세속적 욕망을 선택하겠고요. 자, 밑에 나오는 이 바다와 남하고 사는 세상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적인 삶으로 서로 대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르르라는 음성 상징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즉 불빛 하나의 뭐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는 사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불빛 가르쳐주는 사람, 더 다른 말 한다면 요즘으로 친다면 멘토가 되겠죠. 멘토. 얘는 나에게 멘토였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지켜서 밥 세우는 그런 불빛이었지요. 라고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자를 사용을 해서 마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또한 말을 끝낸 듯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뒤에 16번 문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자, 1번. 말을 끝내는 어투로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말을 끝내는 어투는 오직 나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명사로 연을 끝맺는다. 명사로 연을 끝맺는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북청 물장수 이렇게 명사로 딱 끝을 맺었고요. 명사로 끝을 맺으면 당연히 정서적 여우는 당연히 생깁니다. 정서적 여우는요, 지금처럼 명사로 끝을 맺어도 정서적 여운이 생기지만 또 뭐 이렇게 앞에서 했습니다만 바로 말없음표죠. 말없음표를 통해서도 정서적 여운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공감각적 이미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 거죠. 공감각적 이미지. 하나의 대상에 두 가지 이상의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난 것을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공감각적 이미지는 가와 나 모두 다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화자의 그리움은 가와 나 둘 다 나타납니다. 가는 북청 물장수에 대한 그리움, 나는 대길이 아저씨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매력적이죠? 여러분들한테 없는 매력이 있는데,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지명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북청이라든지 가의 북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터, 이런 나의 세터, 이런 구체적인 지명은 일단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간적 배경을 드러낸다 했을 때, 그러면 가의 공간적 배경은 뭐죠? 가의 공간적 배경은 뭐죠? 가의 공간적 배경 뭐 서울 장안인가요? 서울 장안은 글쓰기 김동완 시인이 한 게 아니죠. 출제자가 그냥 풀이를 해준 말입니다. 가의 공간적 배경은 없습니다. 자, 나는 뭐 말 그대로 세터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에는 이 구체적으로 공간적 배경이 어딘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상식이라든지 출제자의 도움을 받아서 공간적 배경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내용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 또한 가와 나의 추대하는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북청 물장수와 무슨 대길이와 아저씨와 같은 그런 어떤 근면한 삶과 욕심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것이지 뭐 배경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은 게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선택지는 도대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자, 음성상징어, 아까 많이 나왔습니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인물, 자, 누굽니까? 가에서는 북청무장수, 가에서는 무슨 대길이의 행위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 작품은 우리 백성님의 8원이라고 되겠습니다. 8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2013년도 6월 평가원에 출제가 됐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자, 차디찬 아침인데 했을 때 일단 뭐 배경 자체가 시간적 배경이 나오네요. 아침이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차디차다. 그리고 뭐 뭐라고 합니까? 촉각적 이미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촉각적 이미지로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놔야 될 것이 바로 이 배경의 기능입니다. 시에서 배경의 기능은요, 모두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집니다. 물론 이 정서에는 당연히 기쁨의 정서가 있고 슬픔의 정서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쁨의 정서는 주로 고전 시가에서 나오고, 현대 시에서는 김춘수의 샤갈의 말에 내리는 눈,
혹은 정지용님의 바다 9 내지 바다 2 이런 작품에서만 나타나고요. 대부분의 작품은 슬프다라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차디찬 아침이라는 이런 시간적 배경 혹은 차디차다라는 걸 통해서 계절적 배경이 됩니다. 이런 배경은 당연히 화자의 슬픔을 더욱더 심화, 즉 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죠. 이런 묘양산의 승합자동차라는 것도 역시 작품에 뭐가 됩니까? 그렇죠.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이런 공간적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차디찬 아침에, 즉 겨울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 겨울에 묘양산의 승합자동차, 즉 뭡니까? 스타렉스 같은 이런 여러 명이 타는 승합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이게 또 어떻습니까? 보니까 공간적 배경도 아무도 없는 공간이죠. 당연히 슬픔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그런 배경이 되겠고요.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 자, 이게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이 됩니다. 시적 대상. 전에 얘기했죠? 시적 대상은 그렇죠. 이거는 중심 소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집아이 얘기가 하나 봅니다. 옛말 속같이, 즉 옛말처럼 진진초록 세저고리 나름대로 깔끔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입고 손자등이 발가락처럼 몹시도 터졌다. 자, 보시면 요것은 당연히 뭡니까? 외모입니다. 외형 혹은 외모가 되는데 그 입에서 손장등이요 박고랑처럼 몹시 터졌다. 이런 것은 굉장히 뭐다 보니까 이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박고랑처럼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물론 직유법입니다만 자, 이것으로 대비가 되고죠. 외모도 대비를 시킵니다. 좀 더 정확히 한다면 의상과 그리고 실제 신체를 서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계집아이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걸 엿볼 수 있게 하네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8원의 작품은 버스 안에서 화자가 시적 대상이 되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일단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여기서 350리, 즉 350리는 구체적인 수표현이 되겠죠. 이런 구체적인 수표현을 해서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정서적인 깊이. 정서적 깊이를 나타내는 수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350리, 묘양산은 역시 마찬가지로 150리도 수표현이 되겠죠. 자, 묘양산집에서 삼촌이 산다고. 자, 그리고 새하얗게 흐르는 자동차의 대창에 내진 주제수다. 자, 요거는 전혀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단어를 좀 익혀놔야 되겠습니다. 내지는 밑에 풀이가 되고요. 주제수는요, 바로 일제 긍정기임을 나타내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으로 친다면 이게 지구대, 파출소 이쪽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주제수는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들이 네임을 낸다. 즉, 네임이라는 것은 버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버스 요금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그리고 느끼며, 즉 흐느끼며를 넣어보면 되죠. 흐느끼면서 그렇게 운다.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임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볼 때는 아마도 다시 떠나야 된다. 즉 아마 유랑일, 그죠? 정착이 아닌 그런 유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느낌에 온다라고 추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당연히 어떤 출제자가 보기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겠죠. 까지는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텅 빈 차 한 구석에 어느 한 사람,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 바로 역시 화자가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키고 객관화시킨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집아이는 아마도 내지 주제수는 집에서 밥을 지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기를 하면서, 자, 아이 보기는 아이를 보살피니까, 즉 유모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추운 아침, 역시 배경이죠. 배경은 어떤 기능? 그렇죠.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바로 화자의 상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상. 그러니까요, 이게 뭐 실제 경험입니까? 아닙니까? 실제 경험 혹은 실제 목격. 다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백석의 8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초토시. 제목 확인하세요. 초토의 시. 초토라는 것은요, 불에 불에 탄 흙, 즉 전쟁을 의미합니다. 초토. 그죠? 불에 탄 흙, 상당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그런 거 참고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판잣집 유리딱지에, 자, 판잣집 유리딱지, 판잣집, 그냥 집이 아닙니다. 판자로 만든 그런 집. 원문에는요, 원문에는 학고방이라고 나왔습니다. 학고방. 일본식 판잣집이라는 거죠. 자, 이런 판잣집 유리딱지에, 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그려 있었다라고 했을 때, 판잣집 유리딱지라는 것은 집이 어떻습니까? 집이 그렇게 화려한 집이 아니죠. 그래서 제목과 연계시켜 본다면 판잣집 유리딱지는 바로 이 전쟁의 참혹함을 나타내는 뭐다? 배경이다. 자,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배경은 어떻다요? 바로 인물의 정서를 심화시켜줍니다. 즉 전쟁의 참혹함을 심화시켜주는 그런 배경이 첫 줄에 나타났고요. 자, 거기에 아이들 얼굴이요,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해바라기 마냥, 즉 처럼이니까 직유적 표현이고요. 자, 그럼 아이들 얼굴 뭐가 됩니까? 해바라기가 됩니다. 이 해바라기 마냥 이렇게 걸려있다. 자, 근데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유리 딱지예요. 애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싹 보이고, 바깥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천진난만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해바라기는, 보다시피 아이들과 해바라기는 천진난만함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요. 이 작품은 조금 암기가 필요한 작품입니다. 또 암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출제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또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런 문제는 잘 나오지도 않고요. 자, 그런 거 참고를 하시고,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런 아이들과 해바라기가 불이 타고 있다는 현재 상황이죠. 이 현재 상황. 자, 아까 제목에서 봤습니다. 자, 이런 현재 상황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바로 전쟁이었고, 전쟁은 바로 아이들과 하여금, 이런 순수한 아이들과 하여금 판잣집 유리딱지에 이렇게 걸려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혹한, 그죠? 불타는 말은 전쟁의 참혹함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연에 가보시면, 내내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자, 일단 햇발이 어떻습니까? 햇발이 지금 눈부시어서 돌아선다. 눈부셔서 이렇게 뭔가 돌아선다 했기 때문에 일단 햇발은요,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의인화가 되어 있고, 이런 햇발이, 의인화된 햇발이, 자, 눈부시어 돌아선다. 자, 뭐 때문에요? 햇발 자체가 눈부신 게 아니죠. 뭐가 눈부시어서, 뭐 때문에 눈부시었을 땐 바로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의 그 어떤 이 천진난만함 혹은 순수함에 햇발이 눈부실 정도로 그렇게 돌아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아이들의 순수함에 원래 순수했던 이런 햇발마저 눈이 부셔서 돌아설 정도라는 뜻으로, 자, 이렇게 함으로써 뭘 할 수 있다? 바로 아이들의 속성을, 자, 속성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순수함이죠. 이런 속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나도 돌아섰다. 실제 화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다. 그러죠. 햇발과 내가 동일하다. 나와 햇발이 다 동일하게 아이들의 그런 순수함에 눈이 부실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섭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돌아섰지만 울상이 된 그림자, 즉 울상이 된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화가 시켰죠. 역시 의인화가 됐고요. 자,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른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어떻다고 합니까? 우울한 화자의 그런 내면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게 바로 울상이 된 그림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전쟁 상황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게 아닙니다. 초토의 시라는, 초토라는 제목을 보고 전쟁 상황임을 찾아내고요. 이런 전쟁 상황에서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게 판잣집 유리딱지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기본적으로 정서를 심화시킨다라는 원칙이 있다고 해서
판잣집 유리딱지는 당연히 전쟁의 참혹함을 나타내고 이런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아이들은 해바라기 마냥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아주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네들이 어떻습니까? 현재 막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다. 역시 전쟁의 참혹함과 관련되어 있겠고요. 이런 순수한 모습을 보고요. 햇발 내려주게 그런 햇발도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눈이 부시어 돌아서고 나도 돌아섭니다.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자,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사라지죠. 그래서 울상이 됩니다. 울상이 되면 당연히 울상의 이유는 바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인상이죠. 그것 때문에 울상이 돼서 돌아선다. 그리고 나의 그림자는 나를 따른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작품이네요. 계속해서 다른 뒤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나는 걸음을 멈춘다. 라고 했고요. 이 골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잿더미가 있는 골목이고 동시에 개나리가 피어있는 골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골목이라는 시간적 배경은요,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죠. 자, 화자의 인식이 전환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됩니다.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앞에 슬펐으니까, 슬픔, 즉 울상이 된 그림자였죠. 이런 모습에서 나중에 뭐를 바뀌게 됩니까? 밑에 제일 나중에 술 취한 듯 흥거로워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흥겨움, 즉 기쁨으로 이렇게 바뀐다. 화자의 인식이 전환된다는 것은 슬픔에서 슬프지 않은 상태, 뭐 흥겨움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기쁨이라고 해도 되겠고, 보편적으로는 슬프지 않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간이 어디냐? 바로 골목이 되겠고요. 그 골목에는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즉 잿더미 초토화된 그런 전쟁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절망적인 잿더미와 그리고 그 속에도 뭐가 피었다? 개나리가 나무져 있다. 즉 피려고 딱 폼을 잡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개나리는 희망의 의미가 되겠고요. 당연히 잿더미와 개나리는 이렇게 대립적 의미, 그죠? 그걸 가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언덕을 내려다니는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저기 언덕 했으니까 저기니까요. 당연히 먼 거리, 원경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려 달리는 원래는 자, 내려 달리는 자,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문법적으로 달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언덕을 그냥 내리달리는 내지는 아래쪽으로 달리는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비문법적 표현이죠. 문법에 맞지 않는 이런 표현이라고 해서 이런 것 가지고는 시적 허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시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아까 봤다시피 시적 허용과 시적 허용은 지금 보다시피 문법적인 규범에 맞지 않는 비문법적 표현이다. 비문법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자, 내려서 달리는 문법이 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요?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서 죄 하나도 없다. 이 죄라는 단어, 자, 이쪽에 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중의적 표현입니다. 일단 알아놔야 됩니다. 중의적 표현으로서 중의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현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중의적 표현 내지는 중의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해석되느냐? 미소의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모조리 하나도 없다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guilt, 즉 죄가 하나도 없다, 즉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소녀는 이런 잿더미가 자욱한 그런 울타리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순수한 존재.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개나리와 소녀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나리가 아직 활짝 핀 건 아닙니다. 망울주에 있으니까 곧 필 거고, 소녀도 아직까지 어른이 아니죠. 조금 있으면 자라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개나리와 소녀는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 즉, 뭐, 희망을 상징한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야 합니까? 이제 흥그러워지는 것이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심리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웃으면서 앞장을 선다라고 해서 확실히 웃으며 앞장을 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까는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내 뒤로 들어갔죠? 지금은 오히려 기쁜 마음에 앞서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초표의 시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개나리라든지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런 희망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절망적 심정에서 희망의 심정으로 바뀌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가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의미네요. 그럼 선택지 4개가 적절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나 나와 달리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되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구체적인 지명을 체크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구체적인 지명이, 자, 가에는 분명히 뭡니까? 뭐 자성이니, 뭐 묘항살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나에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어딘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배경 지식을 동원을 했어요. 해서 칠곡 쪽이다, 뭐 칠곡의 다부원 쪽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은 적절하고요. 자, 2번은 나는 가와 달리 화제의 내면 심리가 변하다. 내면 심리의 변화는 아까 봤다시피 기쁨에서 슬픔으로 바뀌든가, 그러면 이 작품처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든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하겠고요. 자, 3번 공간의 이동이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나 작품에는 뭡니까? 하고방을 보이는 시점에서 골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가는 어떻습니까? 공간의 배경이 승합체 안 하나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틀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4번 특정한 대상에 대한 관찰했을 때 특정한 대상은 당연히 중심 글담이죠. 중심 글담이니까 가에서는 누가 그렇죠. 우리 아이. 나에서는요. 그렇죠. 역시 아이들 혹은 소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요. 자, 모두 아이를 통해 현실의 비극적 상황을 드러낸다. 자, 뭐 당연히 4번 설명하면서 되겠습니다. 이번에 볼 작품은 정주영의 유리창인데요. 유리창은 내용적인 요소보다 바로 역설이라는 표현상의 특징이 돼서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되 목소리는 0.8배속입니다.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리다 했을 때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은요. 그렇죠. 유리에 성에가 낀 그런 현상입니다. 성에라는 것은 유리에 이렇게 그무리하게 끼어 있는 것, 그걸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즉 아무 힘없이 혹은 부끄럽게 열적게 그렇게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오니, 자, 입김을 흐린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보시면, 자, 입김이 뭡니까? 유리창에서 한숨을 쉬게 되죠. 자, 이 한숨을 쉰다는 것은 당연히 화자의 슬픔과 관련이 되어 있겠고요. 자, 길들은 것처럼 언날개를 파닥파닥거린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길들은 것처럼 파닥파닥거린다의 주체는 당연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너, 즉 산세로 의인화된 너가 되겠습니다. 즉 시적 대상이 바로 뭐다? 길들인 것처럼 언날개를 파닥파닥거린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질문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본다. 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본다.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은 당연히 강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일단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본다는 동일한 시어, 즉 지우다와 보다라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을 하고 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라는 식구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당연히 뭐가 보고 싶은 간절함을 강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새까만 밤이 밀려와 부딪히고, 자, 요 구절을 이해를 잘 하시면 유리를 닦으면 바깥이 보이죠? 보이면 마치 바깥에 밤이 얘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옆에서 입김에 의해서 흐려지죠? 흐려지면 또다시 바깥과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이렇게 새까만 밤이 밀려와 부딪히고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금 해석을 해보면 물 먹은 별, 자, 별이 물을 먹어요? 조금 이상합니다. 자, 반짝 이렇게 콤마를 통해서 즉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죠? 구두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구두점을 가지고 반짝이라는 그런 부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두점을 통해서 강조를 해서 굉장히 좀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죠. 자, 그리고 보석처럼 와서 바뀐다. 자, 어디에요? 4개로 와서 바뀐다 이거죠. 자, 별이 4개로 와서 바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별은 밑에 보겠습니다만은, 자, 별이라는 것은요, 지우겠습니다. 자, 별이라는 것은 시적 대상, 즉 차고 슬픈 것, 혹은 어느 날개를 가지는 그런 산새, 즉 누가 됩니까? 너가 되죠. 시적 대상이 너가 되겠습니다. 너가 4개로 온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화자가 유리창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별이 4개로 온다. 즉 뭐가 됩니까? 바로 주객이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 별이 누구다? 시적 대상을 가리킨다도 꼭 기억을 해놔야 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 당연히 뭡니까? 유리를 닦아야 바깥에 있는 별이 어딨습니까? 유리창 밖에 있죠. 그래서 유리를 닦는 것은 유리창 밖에 있는 너, 즉 별을 만나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것은 닦는 것은 외롭고 황홀한 심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롭고 황홀하다. 외롭다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황홀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이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롭고 황홀하다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역설적 표현 내지는 역설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설적 표현 내지 역설법. 다음 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놓으십시오. 바로 상반된, 즉 모순된 그런 두 의미를 결합하여 새로운 진실을 나타내는 신적 표현의 하나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롭고 황홀한 심사다. 외로운 건 당연히 슬프다. 뭐 때문에요? 당연히 외롭다는 것은 당연히 뭐 때문에? 그렇죠. 단절감이죠. 너와의 단절감. 즉 입김을 보니까요. 입김을 보니까 슬그머니 바깥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단절감 때문에 외롭고요. 또 황홀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연히 너와의 만남 때문에 그렇죠. 유리를 닦고 나니까 바깥에는 반짝거리는 별이 4개로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황홀하다. 자, 그래 놓고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 자, 폐혈관은 폐혈관인데 고운 폐혈관. 즉, 고운 폐혈관이 아주 자그만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찢어졌다 하는 걸 보니까 폐가 찢어지면 당연히 죽죠. 그래서 조합하면 어린아이의 죽음. 즉, 요절을 암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찢어진 채로, 자, 너는 산채처럼 날아가 버렸구나. 여기 느낌표도 있고요. 동시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감탄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감탄사를 통해서 절망적 심정을 영탄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감탄사 내지는 이렇게 느낌표를 활용하는 감탄형 종결 의미를 활용하는 연극보고 영탄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작품을 한번 봐고요. 가장 중요한 역설적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설법이라는 것은요. 자, 아까 봤다시피 역설법은 서로 상반된 두 의미를 결합하여 새로운 진실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이다 했는데, 새로운 진실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역설의 종류가 무엇이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어휘적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휘적 역설이라는 것은요, 서로 상반된 어휘, 즉 상반되다는 것은요, 아까 봤다시피 슬픈 거, 안 좋은 거대, 안 좋은 의미대, 그리고 혼자 좋아하는 의미, 간의 대립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런 어휘를 통사적으로, 즉 뭡니까? 통사적으로 하면서 조사나 의미를 이용을 하는 것을 가지고, 조사나 의미를 이용을 해서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휘적 역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소리 없다와 아우성. 자, 이거는 굉장히 시끄러운 거고, 소리 없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굉장히 조용한 겁니다. 두 개가 서로 너로, 너는으로, 그죠? 의미로
이렇게 결합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없다를 만약에 안 좋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아우성은 좋게 나타나겠고, 만약에 야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야는 안 좋게, 이렇게 서로 반대 의미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걸 가지고 손이 의휘적 역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란한 슬픔 역시 반대가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그게 움직인다. 움직임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게 의휘적 역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로 구조적 역설. 구조적 역설인데 바로 상반된 의미를 지닌 문장을 결합하면 구조적 역설이 되는데, 보시면 님이 간단한 것은 당연히 안 좋은 사람.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라는 것은 뭡니까?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님이 같다라는 것과 님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서로 부정의 의미와 긍정의 의미가 두 개 결합이 됐으면 서로 뭐다? 그렇죠. 역설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돼.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서로 어떻습니까? 사랑은 당연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의미로 안 좋은 이별이 있어야 하네 라고 하는 것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게 구조적 역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상황적 역설이겠습니다. 상황적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농무에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인물이 처한 현재의 상황은요,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무조건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자, 그리고 표현 자체가 어떻단 말입니까? 서로 이런 상황과 모순되는 표현이니까 표현 자체는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상황적 역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꾸고 말해서 상황이라는 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죠. 그죠? 자, 그런 거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숙제 안 하는 친구에게가 바로 뭡니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열공하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럼 열공 안 하잖아요. 상황으로 본다면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공한다,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서로 상황하고 이게 표현이죠? 이게 서로 반대가 되도록 표현되어 있다. 그게 상황적 역설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인물에게, 나쁜 인물에게요, 길이 빛날 역사적 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상황 자체는 분명히 부정적입니다만, 표현 자체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황적 역설이고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게 표현입니다. 표현 자체에는 보다시피 모순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표현 자체에는 모순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표현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상황과 표현 간의 불일치 현상을 우리는 상황적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거와 조금 다른 게 하나 나왔죠? 그렇죠. 바로 단어와 역설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면 보통 1, 2, 3 모두를 가리킵니다. 앞에 봤던 1, 2, 3 모두를 가리키게 되지만 실제로 역설법이라고 해버리면 1, 2, 즉 어휘적 역설과 구조적 역설만을 지칭을 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3은 특별히 반어법 내지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능에서는요, 상황적 역설이라는 단어 놓습니다. 상황적 역설이라고 그러면 보통 반어를 두고 일컫는 말이고, 절대 역설법을 일컫는 말은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신경님의 농무라는 작품에서 보면 도수전을 와서 돌 때 한참 신명이 난다. 우리는 신명이 난다. 상황 자체를 보면 신이 날 수 없는데 신명이 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적 역설이고 동시에 반어적 표현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언어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문제 나왔고요. 선택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객관적 사물의 현상을 약화자의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사물이나 현상은요, 말 그대로 사물은 등장하는 모든 소재가 되겠고요. 소재 되고, 즉 가에서는 유리창, 마에서는 하늘이라든지, 그러면 이슬, 노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상은 당연히 성에 덮인 유리창의 현상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1번으로 바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이라고 했을 때는 사물과 현상이 객관적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물과 현상 그 자체를 본다면 이거는 객관적인 겁니다. 거기다가 시인이 의미를 부여하면 주관적이 되겠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2번 특정한 의미를 반복하다. 자,
해서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다라고 하는데 특정한 의미를 반복하는 것, 뭐 가에서는 뭡니까? 뭐뭐리라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나에서는요. 나에서 뭐뭐리라라는 게 반복되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의지, 강한 의지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나에서 존재합니다만 가에는요. 그죠? 가에는 없습니다. 특정한 의미를 반복해서 화자의 의지, 강한 의지가 아니고 그냥 그림을 달래는 그런 행위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강한 의지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바로 현재 상황을 이겨내려라 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강한 의지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동일한 시행, 즉 시행이죠. 한행, 두행, 세행. 그래서 시행을 일정한 위치에 반복한다. 동일한 시행을 일정한 위치에 반복한다. 말 그대로 일정한 위치라는 것은 당연히 연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한 행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과 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3번은 바로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뭐 반어적 표현하면 당연히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반어적 표현은요 당연히 어디에도 없습니까? 화자의 현재 상황과 받아들이는 그런 진술이 반어적 표현 있습니까? 자, 가에도 없고 나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5번에 공감각적 표현, 자,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두 가지 이상의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 자, 했죠? 종소리의 뜨거운 울림. 종소리의 뜨거운 울림, 뜨겁다, 초가, 울리다, 시가, 종소리, 초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이 되는 것, 그것이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은요, 박윤의 원론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 생각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 잠깐 안내를 하면요, 20분부터 25분까지는 생각을 하고 26분부터 이제 최승우의 국어, 김광교의 대작가리, 김남조의 결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월명사의 제왕매가 시조, 작자 미상의 시조까지 이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